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박상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학 분야에 대해서 최춘호 선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배님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98년도 졸업 98회 졸업생 최춘호입니다.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에서 도박문제 예방 교육하고 그다음에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리학과 관련된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그 심리학과 졸업 이후에 보통 이제 대학원을 전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 세부 전공이 그 결정이 되는데 이때 직업과 직접적으로 그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임상을 전공하는 경우에는요, 임상 심리 전문가, 그다음에 정신 건강 임상 심리사, 그리고 임상 심리사 자격증을 그 취득해서 정신건강의학과 내지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요. 임상심리 전문가, 그다음에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그다음에 인사조직심리, 범죄심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 직업상담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도박 문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박 문제 상담에 관련돼서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연령대의 학생들이나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도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도박 문제가 심각한 그런 연령층이 보통 20대에서 30대에 지금 몰입돼 있습니다. 물론 20대는 학생은 아니겠죠. 학생에 대한 도박 문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좀 높아져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전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도박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박 문제가 발생한 그 내담자에 대해서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하지만 실은 치료적인 부분에서 인지 행동으로 상담, 동기 강화라도 상담. 그래서 도박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도박 관련된 예방 교육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과거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박을 했다고 하면 요즘 같은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모여서 하는 뭐 경마나 카지노나 아니면 경륜, 경정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인터넷에서 이 도박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뭐 사이버 부분은 또 인터넷에 대한 그런 발달은 계속적으로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도박 문제도 지능적으로 발전해서 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있고 그다음에 국내인들이 그걸 접촉하면서 또 접속하면서 도박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도박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박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도박 문제를 뭐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 중독이 되어서 현재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불법 도박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도박에 대한 2차 범죄, 뭐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들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서 서로 신뢰를 잃고 가족과 이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도박 중독에 걸리신 분들 상담하실 때 가장 주의하시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
아,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빼고.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심리학? 질문으로. 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보통 기초 심리학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용 분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초 심리학 분야에서는 그 생리 심리학, 인지 심리학, 발달 심리학, 성격 심리학, 그다음 사회 심리학이 있고요.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임상, 상담, 학교, 교육, 범죄, 산업,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 소비자 행동 등에 대한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좀 보면 발달 심리학, 산업 조직 심리학, 중독 심리학, 그다음에 재활 심리학, 상담 심리학, 통계학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야들의 과목이 있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계열 직업군들에게 가장 필요하는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심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심리학이 인간 중심 학문인 만큼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그다음에 연구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지속하기 어렵고 또 그 방향성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그 기분 상태는 약간 그 우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무표정한 표정, 그것도 표정이긴 하겠지만 무표정한 표정을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그 우울한 감정을 누구나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19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는 근본적으로 자유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와 만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기회 그리고 연결의 제한 영향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 심리는 우리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지금 생활해야 하는데 사회적인 거리 두기 내지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여기에서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 부분들이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부분들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화상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화상이지 않습니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줌콜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극복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을 할 때 상담사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문제 중심으로 이걸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상담사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로를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담사의 또 방어 기제 보면 나름대로는 이제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역전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전이는 실은 본인이 이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전이를 경험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나의 어떤 이중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담자의 그런 윤리적인 측면 이 부분들이 역전이에 그 작용하기 때문에 역전이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저 혹시 잠시 질문 순서를 혹시 좀 바꿔도 돼요? 어떤 걸까요? 역전이 아까 뒤에 맞긴 한데 좀 순서를 선배님 저 말 속도는 괜찮아요? 역사에 남으면서 창피함을 당하게 혹시 이 질문들
답변 혹시 편집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건가요? 아,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는. 네네. 선배님 알아서 하실 거야. 예, 선배님은 그 저기 공연의 달인이라 뭐 이거 알아서 하실 거야. 8번 질문이 8번. 아까 이제 위에서 1번 질문이랑 거의 약간 좀 비슷한 8번하고 9번이요. 8번 하고 8번, 그리고 9번. 지금 8번 지워버리죠, 그냥. 8번 8번 지워버리죠. 아까 그 질문 순서를 아까 역전이 부분 여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10번. 가져야 할 태도를 먼저 하는 것과 고갈되었을 때 아까 그러셨잖아요. 역전이 관련된 역전이에서 답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15번 질문을 먼저 하고 고갈되었을 때. 네, 고갈되었을 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10번 했던 질문 앞에 했던 거 말고 뒤에 것만 볼 거지? 네네네 5번에서 이제 15번으로 간 다음에 이제 원래 순서대로 쭉 가는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네 5번 하고 15번 그다음에 15번, 그다음에 6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8번 없애고요. 6번, 7번, 8번이 지금 6번도 지금 아 6번 네네 네, 6번이 네, 있어요. 5번 5, 15, 6, 10. 네, 쭉 순서대로.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갈되었을 때 상담사 분들이 취하시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은 본인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제 피로하고 소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 참가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꼭 이렇다 하는 무언가를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리 상담사 분들도 상담이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도 이제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는 거 그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문제 아니면 이 상담을 잘하고 있는지 그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동료에 대해서 동료에게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슈퍼비전은 나름대로는 이제 그 수식적인 관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평 관계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작업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는 그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슈퍼비전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다기보다는요,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도 슈퍼비전을 주는 슈퍼바이저에게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건강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 상담이라는 부분 또 심리라는 부분이 그 인간을 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그런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철학이 올바른 방향성과 그리고 상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저희가 의료적으로 했을 때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수술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치료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치료적인 도구가 되는 이런 상담 내지는 심리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는 내담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그 문제를 얹혀놓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좀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담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고 스스로 가끔씩은 상담사들이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리적인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역전을 경험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내담자를 그 존중해주는 부분도, 그런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뭐 상담은 그렇죠. 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이 상담을 요청하는 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저한테 의미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그 과정은 그 상담 관계 형성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담사하고 내담자의 관계에서 그런 신뢰관계 형성, 보통 이 라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내담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계획을 세우고, 물론 이제 이게 상담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내담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을 통해서 해야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회기에 걸쳐 가지고 상담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상담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 분들마다 사용되는 기법들이 다 다를까요? 예, 상담사마다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무척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정서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동기 강화, 상담 내지는 면담 등 주된 상담사가 그 추구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효율적인 이론 접근 그리고 상담 기법, 이거를 중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담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담할 때 상담사가 네. 가져야 할 태도. 네, 맞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사분께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담자에 대해서 진실된 행동을 좀 보여야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 단계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로저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상담사에게 그 필요한 세 가지는 진실성과 그리고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언급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 중인 내담자를 다른 상담사분들께 넘기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뭐 양도까지는 아니고요.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상담사는 그 내담자의 문제를 그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지속하면 되지만, 상담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거나 내지는 상담사 자신의 어떤 능력,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그다음에 상담사 자신의 역전위로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담자에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또 이해를 구한 다음에 다른 상담사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후배들에게 선배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전주 신흥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그 신흥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뜻 있는 일, 그다음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 분야에 대해서 최춘호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